한국으로 떠난 친구를 6년 만에 만나게 되었던 미국 여성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중국에 건너온 문화가 대부분이라 한국 문화가 곧 중국 문화이며 중국에게 이런 사실을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된 날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전혀 몰랐죠. 제 인생을 바꾼 건 다름 아닌 제 가장 친한 친구 안나였어요. 뉴욕의 봄바람이 우리 아파트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던 날, 저는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국제관계 교과서를 읽으며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는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그곳이 집이었죠. 따뜻한 노란색 벽지, 저랑 안나가 함께 만든 조금 삐딱한 책장, 그리고 늘 풍겨오는 커피향까지 대학생 둘이 살기엔 완벽한 공간이었어요. 저는 유럽연합의 무역정책에 관한 중요한 문장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안나가 문을 벌컥 열며 들어왔죠. 추위 때문에 두 볼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고 긴 갈색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설렘으로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나디야, 나디야, 너 이거 못 믿을걸? 안나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면서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툭 내려놨어요. 저는 교과서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형광펜을 들고 멈춰 있었죠. 안나는 부엌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복권이라도 당첨된 것처럼 종이 한 장을 흔들었어요. 무슨 일이야? 혹시 그 어려운 역사 시험에서 만점 받은 거야? 제가 형광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저랑 안나는 둘 다 23이었고 뉴욕 국립대학교 마지막 학년에 다니고 있었죠. 저희는 첫 수업날에 도서관을 찾다가 길을 잃고 나서부터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안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더 크게 웃었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대박이야. 나 합격했어. 나 한국 간다. 마치 머리 위로 얼음물을 확 끼얹은 기분이었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설마 미국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진짜 한국. 서울 말이야. K-팝 삼성. 안나는 저를 마주보고 앉으며 합격 통지서를 식탁 위에 쫙 펼쳤어요. 내가 신청했던 교환학생 프로그램 기억나지? 나 뽑혔어. 서울대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하게 됐어. 그제야 저는 통지서를 바라봤어요. 영어와 한국어로 적힌 글씨들, 그리고 대학 공식 인장이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보였어요. 너무 현실적으로요. 제 속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돌덩이를 삼킨 것 같았죠. 근데 안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했죠. 거길 왜 가려고 해? 너무 멀잖아.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한국에 대해 들었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북한과의 긴장 상태, 엄격한 사회규칙, 배우기 어려운 문자들까지. 런던이나 파리는 어때? 그런 데가 진짜 문화 중심지잖아. 안나의 웃음이 살짝 사그라들었어요. 서울도 문화 중심지야, 나디야. 세계에서 제일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라고.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른 거 알았어? 대중교통도 엄청 잘 돼 있고. 근데 언어는? 제가 말을 끊었어요. 음식은 또 어쩌고? 위험하지 않아? 북한 때문에 말이야. 제 말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낯설고 먼 곳으로 떠난다는 생각이 저를 겁먹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할수록 안나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합격 통지서를 접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내가 기뻐해줄 줄 알았는데 안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내게 엄청난 기회야. 내가 지난 1년 동안 한국어 공부한 거 기억. 안나?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했던 거 그거 다 한국어였어.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안나가 한국어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제가 신경도 안 썼던 게 부끄러웠죠. 작년에 잠깐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졌던 것처럼 금방 지나갈 취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나도 기뻐, 제가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허전하게 들렸죠.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래. 안나는 합격 통지서를 꽉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넌 기뻐하지 않아. 넌 내가 모르는 걸 판단하고 있어. 내 베스트 프렌드는 날 응원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했나 봐. 안나는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살짝 닫았어요. 그 부드러운 닫힘 소리가 쾅 닫히는 것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저는 부엌에 앉아 교과서를 멍하니 바라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10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는데 뭔가 모든 게 달라진 것만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안나와 제 우정뿐만 아니라 제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안나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죠. TV 뉴스에서 봤던 북한 미사일이나 군사 퍼레이드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한국은 그런 위협 아래 놓인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회색 건물들, 딱딱한 표정의 사람들, 두려움 속에 사는 모습이 떠올랐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안나가 노트북으로 서울 사진을 보여줄 때도 저는 그저 흘끗 보고 말았어요. 화려하고 현대적인 건물들과 바쁘게 오가는 거리들이 제가 믿고 싶었던 이미지와 맞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터넷은 어쩌고? 어느 날 저희 기숙사 작은 부엌에서 같이 앉아있을 때 제가 이렇게 따졌어요. 거기선 보고 싶은 것도 다 못 보게 막는다면서? 안나는 한숨을 쉬면서 한국이 사실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 중 하나라고 설명해줬지만 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 진짜 말도 안 돼. 안나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또 한국이 얼마나 위험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였죠.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중 하나야. 사람들 카페에서 자리에 폰 올려두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그런데도 저는 그냥 눈을 굴리기만 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이 전통만이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나라, 외국인은 언제나 이방인으로만 남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안나의 출국일이 다가올수록 저희 사이의 말다툼은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 밤 안나가 핸드폰으로 한국 음악 영상을 보여줄 때 제가 무심하게 말했죠. 가수들 화장도 똑같고 춤도 다 똑같이 추네. 그 말에 안나 눈에 금세 상처받은 기색이 스쳤어요. 그런데 사과하기는커녕 저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어요. 넌 왜 그 문화에 그렇게 집착하는데? 다 다른 데서 베낀 거잖아. 날이 갈수록 저희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어요. 예전엔 꿈이며 두려움이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다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안나는 방 안에서 한국어 문장을 연습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저는 못 들은 척했어요. 안나가 부엌에서 한국 라면을 끓일 때마다 저는 냄새가 너무 강하다고 투덜대기만 했죠.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유치하고 못되게 굴었는지 생각하면 스스로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안나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은 흐리고 추웠는데 제 태도도 그날 날씨처럼 차갑기만 했어요. 공항에서 저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않고 딱딱하게 껴안고 말았어요. 내가 보게 될 거야. 안나가 부드럽게 말했죠. 가끔은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거든. 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걸어가는 안나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끝까지 손 한 번 흔들지 못하고요. 말하지 못한 감정과 고집만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안나가 떠난 뒤 몇 주가 지나자 그녀의 SNS에는 새 삶의 사진들이 가득 채워졌어요. 곡선 지붕이 인상적인 아름다운 사찰, 벚꽃이 늘어선 거리, 친구들과 나눠 먹는 근사한 식사들. 그런데 저는 기뻐하기는커녕 더 멀게 느껴졌어요. 안나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멈췄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죠. 결국 그녀의 계정을 언팔로우 해버렸어요. 그렇게 돈독했던 저희 우정은 생일에 보내는 어색한 메시지나 가끔씩 SNS에 남기는 좋아요로 변해버렸어요. 한국에 관한 뉴스나 TV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는 채널을 돌리거나 재빨리 스크롤을 내렸어요. 제가 쌓아올린 편견의 벽이 너무 높아져서 그 너머를 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강한 의견을 가졌던 곳이 사실은 제가 가장 모르는 곳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고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으며 그들의 역사나 문화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굴었어요. 제 편견은 사실이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두려움과 무지, 그리고 어쩌면 조금의 질투에서 비롯된 거였죠.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탐험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느낀 질투 말이에요. 가장 슬픈 건 제 좁은 시야를 지키려다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게 모든 것이었던 우정이었죠. 안나가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변해가는 동안 저는 편견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변해야 했던 사람은 바로 저였는지도 몰라요. 인생은 가끔 우리 믿음을 시험하듯 다가오더라고요. 미국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국제문화기구에서 일하게 됐어요. 고대 사원과 현대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이 거대한 도시는 제 새로운 집이 되었죠.
매일 아침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로 향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는 거였죠. 첫 주에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중국인 동료 장웨이를 만났어요. 그는 키가 크고 늘 깔끔한 정장을 입었으며 자신감 있는 말투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스타일이었어요. 저처럼 장웨이도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무실 구내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을 때면 그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곤 했죠. 우리 전통 의학을 훔쳐갔다니까요. 그는 젓가락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강조하듯 말했어요. 우리 전통 의상까지 자기네 것처럼 주장한다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의 말에 동의하게 됐어요. 일단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과 일치하기도 했고 굳이 의견을 반박하기보다는 그냥 맞장구 치는 게 편했거든요. 매일 우리는 한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웨이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분쟁을 다룬 기사들을 보여주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기사들만 골라서 가져왔더라고요. 당시엔 그게 공정한 보도인지 혹은 전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건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사무실은 종종 아시아 각국에서 온 대표단을 초청했어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아침 한국 대표단과 중요한 회의가 있었죠. 중국과 한국 전통을 함께 기념하는 합동문화축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때 한국 대표단이 생각보다 얼마나 전문적으로 차려입고 또 얼마나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지 보고 꽤 놀랐어요. 회의 초반에는 순조롭게 아이디어가 오갔어요. 하지만 중간에 장웨이가 갑자기 한국팀의 발표를 끊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한국 측을 향해 중국 전통 문화를 가로채려 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네 전통 음악에 쓰는 악기도 중국에서 발명된 거잖아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한자도 중국에서 온 건데요. 한국 대표단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한국 문화가 분명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수천 년에 걸쳐 고유한 정체성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장웨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거칠게 손짓했어요. 회의실 공기가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긴장감이 돌았죠.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점 불편해졌어요. 한국 대표단은 끝까지 차분하게 예의를 지켰는데 그들의 태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부정적인 인식과도 완전히 달랐죠. 결국 회의는 예정보다 일찍 끝났고 한국 대표단은 정중히 자리를 떴어요. 떠나는 그들의 눈에서 상처받은 듯한 기색이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끝까지 미소를 유지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우리 부서장이 한국 측에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날 저녁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날 일에 대해 곱씹었어요. 장웨이의 행동을 보면서 예전에 안나가 한국 유학을 결정했을 때 제가 보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때 꽉 막혀 있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했었거든요. 장웨이의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비합리적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처음으로 제 편견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한국 대표단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와 프로페셔널함을 잃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은 제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와 완전히 달랐어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 거리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는 직접 진실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요. 그날 회의실에서의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장 씨 얼굴이 화가 나서 벌겋게 변하는 걸 보고 한국 대표들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장 씨처럼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혀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진행되는 문화 프로젝트에 대한 이메일을 받았을 때 컴퓨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얹고 망설였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어요. 대신 제 손은 어느새 네 관심 있습니다. 라고 타이핑하고 있더라고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콩콩 뛰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몇 주는 비자 신청과 짐을 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베이징에서 침대에 앉아 휴대폰으로 서울 사진을 보던 기억이 나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고풍스러운 궁궐 옆에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 건물들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은 다 거짓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서울로 가는 비행시간은 겨우 2시간이었지만 체감상 몇 시간은 걸린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안나 생각을 했어요.
7년 전 안나는 얼마나 설레어했는지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과 편견이라는 무거운 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할 때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을 내다봤어요. 그 아래 펼쳐진 풍경이 제 숨을 먹게 만들었어요. 울은 마치 지상의 별이 떨어진 것처럼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였거든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느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이 길을 안내해줬어요. 제가 길을 헤맬 때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로 도와주려 했고요. 저는 외국인에게 차가운 시선이나 무심한 태도를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영어를 전혀 못하는 어떤 할머니가 제 호텔로 가는 버스를 찾아주셨어요.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제 편견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깨달았어요. 버스는 커다란 전광판들, 활기 넘치는 쇼핑거리, 그리고 밤늦게까지 가족들이 놀고 있는 공원을 지나갔어요. 젊은이들은 멋진 옷을 입고 최신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거리도 안전하고 깨끗했으며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하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고립되고 낙후된 도시가 아니라 유럽의 여러 수도보다도 더 현대적인 곳이었어요. 호텔 방에서는 남산타워가 밤하늘을 배경으로 여러 색깔의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첫날 밤 저는 휴대폰으로 음식을 주문해 봤는데 그 편리함에 정말 놀랐어요. 15분 만에 배달원이 도착했는데 음식을 건네며 공손하게 고개까지 숙여주더라고요. 그 순간 문득 장 씨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싶었어요. 여전히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까 싶기도 했죠. 다음날 아침 동네를 둘러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거리에는 이미 출근하는 사람들과 교복 입은 학생들로 북적였어요. 작은 식당 앞에서 한 할머니가 길을 쓸고 계셨는데 제가 지나가자 환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근처 커피숍에 들어갔더니 바리스타가 제가 서투른 한국어로 주문을 하려는 걸 보고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어설픈 발음에도 격려해주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매 순간이 저 안에 쌓여있던 편견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고립되고 불친절하며 낙후된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미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그날 저녁 공원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과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안나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틀렸어.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편견을 내려놓으니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해방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제 여정이었지만 처음으로 정말 무언가를 배우는 게 기대됐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틀렸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 주부터 제가 갖고 있던 두려움과 편견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환영으로 저를 감싸줬거든요. 밤에 서울의 깨끗하고 밝은 거리를 걷는데 뉴욕나 베이징에서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카페들 앞에서 젊은이들이 모여 늦은 밤까지 웃고 떠들었고 거리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알록달록한 간판들로 반짝였어요. 전통차 세트부터 최신 스마트폰까지 파는 가게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바람에 실려왔고요. 식당들에서 풍겨오는 고기 굽는 냄새와 신선한 커피 향 때문에 입에 침이 고일 정도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어느 비 오는 아침 회사 건물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제가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며 멍하니 서 있는 걸 보셨죠. 잠시 망설임도 없이 우산을 펴시더니 10분이나 저와 함께 걸으며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영어를 많이 하시지는 못했고 저도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배려가 정말 큰 감동을 줬어요. 건물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신 후 감사의 의미로 커피를 사드리겠다는 제 제안도 정중히 거절하시더라고요. 이런 작은 친절은 매일같이 경험했어요.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떨어뜨렸을 때 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도와주려고 나섰어요. 식당에서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주문하는 동안 직원들이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고 친절하게 응대해줬고요. 직장 동료들도 항상 점심이나 퇴근 후 모임에 저를 챙겨주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문화를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특히 여성에 대한 존중이 인상 깊었어요.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했는데요. 다른 도시였으면 불안했겠지만 여기서는 기사님이 아주 정중하고 신경 써서 대해주셨어요.
심지어 제가 내린 후에도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 누가 저를 맞이할지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배려와 세심한 안전의식은 제가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였어요. 또 기술이 일상을 엄청 편리하게 만들어줬어요. 휴대폰 하나로 장보기부터 약 주문까지 뭐든 해결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시스템도 워낙 잘 갖춰져 있고 사용하기 쉬워서 첫 주 이후로는 길을 잃을 일이 없었어요. 작은 식당들조차 디지털 메뉴판에 사진과 번역까지 지원해줬고요. 하지만 제가 제일 감명받은 건 이런 첨단 기술이 전통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주말에 고층 사무실 건물들 사이에 자리한 아름다운 절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공기 중에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회색 법복을 입은 스님들이 조용히 경례를 걸어 다니고 계셨죠. 그런데 절 밖에서는 비즈니스맨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바쁘게 움직였고 교복 입은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동료들은 한국 문화를 참 열정적으로 가르쳐줬어요. 식사 자리에서는 잔을 따를 때의 예절을 알려주며 이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고 설명해줬죠. 왜 사람들이 서로에게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는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걸 딱딱한 규칙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방식으로 느껴졌어요. 이전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들도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왜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지 궁금했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단순히 부모님이나 사회의 압박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개인적인 의지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거였는지 깨달았어요. 이 사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딱딱하고 냉정한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낯선 이에게도 친절함이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움과 미소를 선사하는 곳이었죠. 작은 찻집에서 안나와 마주 앉아 내 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7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마침내 어깨에서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죠. 미안해.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듯 낮았어요. 모든 걸 잘못 생각했어. 한국에 대해, 내가 여기 오기로 한 결정에 대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어떤 친구였는지에 대해. 안나는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예전 대학 시절에 기억하던 그대로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내가 직접 와서 모든 걸 보려고 한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콤한 향을 풍기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내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때 지냈던 홈스테이 가족 이야기를 더해줘. 제가 물었죠. 안나의 눈이 반짝이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홈스테이 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진, 아버지가 한글 쓰기를 도와주는 모습, 그리고 언니와 함께 산에 등산을 간 사진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내 두 번째 가족이 됐어. 안나가 설명했어요. 첫 겨울에 내가 아팠을 때 홈스테이 어머니가 뜨거운 국을 끓여주고 열이 떨어질 때까지 내 옆을 지켜주셨어.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을 땐 서프라이즈 파티도 열어주셨고. 그 사진들을 보며 뉴욕에서 제가 했던 행동이 부끄러워졌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 단지 고정관념과 편견만으로 제가 모든 걸 안다고 확신했었죠. 넌 어떻게 알았어? 제가 물었어요. 여기에 오는 게 옳은 선택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했어? 몰랐지. 안나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완전히 다른 걸 경험해보고 싶었어. 나 자신에게 도전해보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었거든. 한국은 그 기회를 나한테 줬어. 우린 계속 대화를 이어갔고 저도 지난 몇 달 동안의 경험을 안나에게 이야기했어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던 주에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떤 고등학생이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고 결국은 올바른 승강장까지 저를 데려다줬던 일도 말이에요. 새로 이사한 아파트의 이웃 할머니께서 떡을 가져다 주시며 동네에 온 걸 환영해 주셨던 일도 있었죠. 회사 동료들이 저한테 문화적 관습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며 항상 업무 활동에 저를 포함시켜 주려고 애썼던 이야기도 했어요. 정말 놀라운 건 제가 말했어요. 이 나라가 모든 걸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식이야. 천년된 절 옆에 최첨단 쇼핑몰이 있거든. 사람들이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 안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그때 내가 내게 말하려던 게 바로 그거였어. 근데 어떤 건 직접 봐야만 알 수 있지.
내가 제일 후회되는 건 뭔지 알아? 제가 유자차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어요. 베이징에서 같이 일했던 장이 생각나. 나도 그 애랑 똑같았더라고. 이유 없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 우정에까지 영향을 미쳤어. 덕분에 이 멋진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몇 년이나 놓쳐버렸지. 하지만 너는 그걸 배웠잖아. 안나가 말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넌 국제 문화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고 사람들끼리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도와주고 있잖아. 안나의 말이 맞았어요. 이 여정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죠. 매일 아침 일터로 걸어가면서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한옥이 어우러진 서울의 풍경을 보며 이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에 감사했어요. 편견이 저를 가로막고 벽을 쌓았지만 호기심과 직접적인 경험이 그 벽을 벽돌 하나하나 허물어뜨렸죠. 앞으로 뭐 할 생각이야? 안나가 차를 다 마신 후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더 배우고 싶어. 한국어 수업도 시작했고 앞으로 전국을 여행할 계획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경험한 걸 고향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어떤 곳을 이해하려면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직접 가보는 게 제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찻집을 나와 서울의 번화한 거리 사이를 함께 걸으며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는 단지 한국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의심하는 것,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가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때 벌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였죠. 도시를 물들인 노을을 바라보며 한때 무심코 무시했던 이곳이 이제는 얼마나 평화롭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정은 진정한 이해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에서 온다는 걸 가르쳐줬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그 첫걸음을 뗀 참이었어요.